오늘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악의 바람둥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뒤흔든 치정극의 주인공, 막장 러브 스토리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헨리 8세입니다. 총 6번의 결혼, 첫 번째 부인과는 혼인 무효, 두 번째 부인은 간통 혐의로 참수, 세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고 사망, 네 번째 부인도 역시 혼인 무효, 다섯 번째 부인 참수. 화려한 결혼 생활 전적을 지닌 인물, 바로 헨리 8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잡하고도 단안한 결혼 생활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영국 왕실의 궁정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입니다. 헨리 8세의 여인들과 그의 결혼에 얽힌 스토리들은 모두 그가 그린 초상화 속에 담겨 있는데요. 요즘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헨리 8세의 결혼과 이혼, 그 과정에서 탄생한 세계의 명작, 그리고 헨리 8세의 새 신부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목숨을 잃을 뻔까지 한 한스 홀바인의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스토리를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같은 인물을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약간 작지만 꽉 담은 입부터 눈, 코, 입을 집중해서 보면 사실 이 양쪽 그림 다 같은 사람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두 분 다 헨리 8세입니다. 왼쪽은 40대의 헨리 8세이고요. 오른쪽은 18세의 청년 헨리 8세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좀 쪘죠? 그런데 어느 쪽 그림이 좀 더 생생하게 보이세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왼쪽 그림이 정말 헨리 8세를 살아있는 듯이 사진처럼 그려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옷이나 장신구의 디테일부터 질감 표현도 왼쪽이 더 정교하고 실제 같죠? 특히 얼굴 표정에서도 왼쪽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근육부터 잔주름 아주 정교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른쪽 그림은 약간 만화처럼 생략이 많다고 할까요? 선이 전체적으로 단조롭죠. 이 때문에 오른쪽 그림은 생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위엄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돋보이게 그림이 더 당당하게 느껴지죠. 무엇보다도 이 어깨에 힘을 엄청 줬죠. 그래서 주인공이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 두 그림이 각각 그려진 시기를 감안하고서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이유는 화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바로 한스 홀바인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으로 영국으로 와 헨리 8세의 눈에 들어 궁정화가가 됩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자세, 심지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그리더라도 화가의 해석이 다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초상화를 구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얼굴이 어디에 놓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본 그림에서 홀바인은 헨리 8세의 얼굴을 정중앙에, 그것도 살짝 올려놓아서 전체적인 눈높이가 높아지고 항상 헨리 8세는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그림 다 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얼굴을 부드럽게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빵모자가 축 늘어져 있어갖고 기운이 좀 없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화가의 능력으로 수련된다고 할 수 있죠. 헨리 8세는 홀바인의 초상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홀바인은 헨리 8세를 비롯한 수많은 영국 왕실의 인물들을 그리는데요. 그리고 물론 헨리 8세의 부인들도 여럿 그립니다. 한스 홀바인은 10년 동안 마치 종군 기자처럼 피비린내 나는 영국의 역사 현장을 누비는 것이죠. 사실 헨리 8세는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는데요. 병약한 형의 죽음으로 헨리 8세가 왕의 자리를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은 형의 아내, 즉 형수였던
아라곤의 캐서린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그의 복잡한 결혼사가 시작됩니다. 형이 아내를 그냥 동생이 바로 아내로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과 형수는 결혼하고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처녀다라는 것을 이유로 혼인무효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후 형수와 헨리 8세의 결혼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캐서린 이후 줄줄이 5명의 아내와 새로운 결혼을 했지만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6번의 혼인 생활 중 가장 긴 무려 20년에 넘는 생활을 함께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당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 왕비가 딸 메리를 낳고 유산을 거듭하며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헨리 8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왕비의 시녀였던 앤 불린이라는 여성에게 눈을 돌린 것이죠.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아줄 것 같은 젊고 매력적인 앤 불린을 왕비의 자리에 앉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영국이 가톨릭 국가였는데 가톨릭은 교리상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헨리 8세는 이혼이 아니면 아예 결혼 자체가 무효라는 혼인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제 와서 사실 형수였던 아내 캐서린이 자신과 결혼할 당시 처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입장이 난감했죠. 캐서린의 조국인 스페인 왕가와 인척 관계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강력하게 혼인을 무효하고 싶은 헨리 8세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교황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헨리 8세는 교황이 이혼을 반대하자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교황청과 결별하고 자신이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죠. 결혼하겠다고 아예 나라의 종교, 국교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스 홀바인의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현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작 두 대사인데요. 폭 2m, 높이 2m 이상을 자랑하는 그림을 보시면 거의 사람 크기랑 똑같고요. 인물들이 정말 그림 속에서 턱턱 걸어 나올 것 같은 사실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의 주인공을 살펴볼까요? 왼쪽 인물은 이 그림을 한스 홀바인에게 주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드 당트빌인데요. 영국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조르드즈 셀부라는 사람인데요. 직업은 주교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특사로 영국에 오게 된 건데요. 프랑스가 이 주교를 영국에 특사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였다는 겁니다. 영국에 먼저 파견 나와 있다가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장드 당트빌은 이 그림을 당시 최고의 영국에서 활동하던 화가 한스 홀바인에게 의뢰하게 됐던 거죠. 참고로 그림 속에 지구본이 있는데요. 지구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의 고향인 폴리시가 적혀 있습니다. 홀바인은 친절하게 그림 속에 그들의 나이까지 적어놨는데요. 대사가 손에 쥔 칼을 보면 숫자 29가 적혀 있는데 이게 대사의 나이입니다. 주교의 팔꿈치 아래쪽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 25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교의 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홀바인 그림에는 수많은 디테일이 숨어 있는데요. 특히 두 대사에는 그들의 지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통형 달력, 시간과 천문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비롯해서 루트와 플루트 같은 악기, 찬송가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악기는 보통 화합과 조화의 상징이지만 그림 속 루트는 줄이 하나 끊어져 있어요. 플루트 역시 파이프가 하나 빠져 있죠. 이런 점들은 그림 속 주인공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찬송가 책이 펼쳐져 있는 페이지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왼쪽은 루터 버전의 가톨릭 성가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십계명입니다. 원래 책에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두 노래를 함께 보여주며 신교와 구교 간의 화합을 바랬던 것이죠. 헨리 8세의 이혼으로 인해 촉발된 종교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이 그림이 지금까지 각광받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 때문인데요. 두 대사의 아래쪽에 얼룩처럼 보이던 흰색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뒤틀린 해골입니다. 이것은 아나모포시스, 왜곡된 상, 줄이면 외상 기법으로 그려진 소품입니다. 혹시 지금 그림을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옆으로 한번 돌려보셔도 되고요. 모니터로 보신다고 하면 모니터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보시면 특히 오른쪽 위에서 살짝 봤을 때 정확히 해골로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새로운 보는 도구들, 망원경이라든지 볼록거울, 오목거울 이런 걸 해갖고 형태를 왜곡하는 게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이와 비슷하게 그린 초상화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 그림을 계속 한 방향으로 돌려보게 되면 삐뚤어진 원은 동그란 원이 되면서 에드워드 6세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응시했을 때 응시 대상 외의 그림이 사라지는 현상, 그림의 주체에 대한 화가의 시선이 강하게 드러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돌아와 두 대사 속 해골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해골은 언제나 죽음을 뜻하죠.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상황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죽음의 이미지는 더 있습니다. 먼저 바로 왼쪽 초록색 커튼 뒤 살짝 보이는 은빛 십자가상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방치빌의 모자 배지 속에도 해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상징물을 통해 화가는 그림 속 주인공들이 가진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의 골머리를 앓았던 두 대사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실패합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계획대로 교황청과 갈라져서 영국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두 번째 부인 앤 불린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그 왕비입니다. 종교까지 새로 만들면서 했던 헨리 8세의 두 번째 결혼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앤 불린 역시 딸 하나를 낳고 유산과 사산을 거듭하자 헨리 8세는 그녀에게 간통, 근친상간 등의 혐의를 붙여 런던 탑에 가둬버린 후 참수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아내를 잃은 헨리 8세의 다음 결혼은 언제였을까요? 앤 불린이 처형하고 나서 단 11일 만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앤 불린의 시내였던 제인 시모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한스 홀바인이 그린 또 다른 초상화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두 번째 부인 앤 불린의 모습은 홀바인이 그린 게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진짜 단순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표현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고 나서 며칠 만에 산후우열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아들까지 낳아준 세 번째 부인이 사망하자 헨리 8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번째 부인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유럽 왕가에서 중매장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화가였는데요. 괜찮은 결혼 상대가 있다면 그 대상이 있는 곳에 찾아가 초상화를 그려오는 거죠.
영국 왕실의 궁정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점 찍었던 헨리 8세의 재혼 상대는 밀라노 공작과 정략 결혼을 하고 2년 만에 남편이 사망하자 당시 고향인 덴마크로 돌아와 있었던 크리스티나라는 미망인인데요. 초상화를 그려왔지만 이번엔 그녀가 청혼을 거절합니다. 아마 헨리 8세의 소문이 유럽에 자자하게 퍼졌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헨리 8세의 재혼 상대를 강력히 추천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헨리 8세의 오른팔이자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인데요. 영국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이 인물의 초상화 역시 한스 홀바인이 그립니다. 이 초상화 속의 인물을 보면 좀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는 클레페 공국의 공주 앤을 헨리 8세의 새로운 결혼 상대로 추천합니다. 결혼 전 예비 신부의 초상화는 당연히 한스 홀바인이 그렸죠. 그리고 이 결혼은 추진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을 위해 클레페의 앤이 도착하고 나서 생깁니다. 초상화 속 앤의 모습과 실제 앤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한스 홀바인이 초상화를 지나치게 잘 그린 거죠. 실물보다 뛰어날 정도로 그린 겁니다. 헨리 8세는 앤의 실물을 보고 완전히 실망하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플랑드르에 살찐 암말! 일설에 따르면 헨리 8세는 결혼을 하고도 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결혼은 당연히 오래가지 못했겠죠. 그림에 속아 결혼한 것이 화가 났는지 헨리 8세는 결혼을 주선한 크롬웰을 런던 탑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참수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그린 한스 홀바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스 홀바인 역시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궁정 화가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헨리 8세는 한스 홀바인을 재능은 인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는 곧 이혼하고 새 여자를 찾습니다. 헨리 8세의 5번째 부인은 캐서린 하워드란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의 초상화까지는 한스 홀바인이 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5번째 부인 캐서린 하워드 역시 다른 남자와 미래의 편지를 주고받다 발견되어 참수형을 선고받죠. 그리고 헨리 8세의 6번째 부인은 캐서린 파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헨리 8세의 6번째 결혼은 평탄했을까요? 다행히도 헨리 8세가 먼저 숨을 거두는 바람에 캐서린 파는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1547년 헨리 8세가 숨을 거두면서 파란만장했던 그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여성 편력을 보여줬던 헨리 8세,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들을 낳아준 여인, 3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였습니다. 헨리 8세의 진심은 그가 남긴 가족 초상화에도 남아 있는데요. 1545년에 그려진 이 그림에서 헨리 8세의 옆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제인 시모어입니다. 그 옆엔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엔 첫째 딸 메리, 왼쪽엔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셋 다 영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죠. 이 그림이 제인 시모어가 사망한 뒤 8년 뒤에 그려진 걸 생각하면 헨리 8세가 진정 왕비로 인정한 인물은 제인 시모어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가족 그림도 원래 오리지널은 홀바인이 그렸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홀바인이 그린 그림을 기초로 다시 그린 것으로 생각되는 그림입니다. 유럽을 뒤흔든 세기의 결혼과 이혼의 주인공 헨리 8세, 그리고 평생 동안 그의 옆에서 궁정의 잔혹사를 다 지켜봐야 했던 한스 홀바인. 아마도 명작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움 속에 고통이 있어서 더 깊이 있는 명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문만 25개, 그 안에 분수가 200여 개, 5,000명 가량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450여 개의 방,
여의도 공간의 3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궁전, 바로크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물, 바로 베르사유인데요. 이 베르사유를 만든 인물이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그는 20여 년간 공을 들여 이 새로운 왕궁 베르사유 궁을 짓습니다. 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루이 14세만큼 비전을 제시했던 왕이 없는데요. 루이 14세는 예술가, 문인, 과학자들에 대한 후원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지금까지 이름을 날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타피스트리 공방, 고블렌 국립 타피스트리 제작소의 시작도 바로 루이 14세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술가 후원에 힘쓰게 된 이유는 바로 베르사유 때문인데요. 아름다운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훌륭한 장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장인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학교를 지어 유능한 조각가, 화가, 건축가를 직접 양성을 했고 그중 실력 있는 작가를 데려와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한 겁니다. 미술 작가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 일자리까지 챙겨주는 꼼꼼한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루이 14세는 미술가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에 열중합니다. 그 중에 그가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이 바로 자신의 초상화였고요. 여기서 그의 절대 왕권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초상화는 바로 앞서 소개했던 그 그림입니다. 루이 14세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날 정도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초상화인데요. 높이가 2.7m, 폭이 1.9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초상화는 루이 14세의 전신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지금은 원본이 루브르에 있지만 원래는 베르사유 궁 아폴론 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아폴론 방은 루이 14세의 아련실로 사용되었던 방입니다. 이 방이 정중앙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을 걸어놨을 정도로 그는 이 그림을 아주 사랑했던 거죠. 루이 14세는 이 초상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던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자신과 똑같이 대하라고까지 했는데요.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루이 14세가 방에 없어도 왕을 대하듯이 이 초상화에 존경을 표해야 했고 심지어 이 초상화 앞에서 등을 보이는 것도 왕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루이 14세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그려졌던 그림인데요. 손자인 앙주 공작이 왕위 계승을 위해 스페인으로 떠나게 되자 손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가야 할 초상화가 왜 베르사유에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루이 14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기에 조금 아까워서 자기가 가지기로 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 국왕에게 주기에는 그림이 너무 화려하고 폼을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려서 대신 선물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 스페인에 간 손자에게 선물해준 또 다른 그림인데요. 배경과 의상은 다르지만 자세와 표정만은 똑같죠. 어쨌든 리고가 그린 초상화를 자신이 갖게 된 루이 14세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 그림을 하나로 만들어 배포까지 합니다. 그리고 작가인 리고에게는 귀족의 자기까지 내리게 됩니다. 루이 14세가 이 초상화를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어 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곳곳에는 루이 14세의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숨어 있습니다. 초상화 속 루이 14세가 두는 황금 백합꽃 문양이 수도인 남색 계열의 대관식 망토. 12세기부터 프랑스 왕의 문장에 나타난 남색은 대표적인 프랑스 왕실의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망토에 수놓인 백합 역시 프랑스 왕가의 상징이었죠. 오른손에는 왕홀, 프랑크 보석이 박힌 왕관. 특히 그가 허리 옆에 차고 있는 칼은 샤를르마뉴 대제의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제의 검인 것이죠.
이 모두 왕의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는 더 많습니다. 루이 14세가 차고 있는 성령 기사단의 목걸이는 프랑스 최고 기사단을 가리키죠. 파란색 방석 위에 놓인 정의의 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세 개의 손가락은 신성한 삼위일체를 뜻하고 신의 대리인, 왕이 신의 뜻을 위임받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왕권 신수설을 그냥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왕을 둘러싼 물결치는 휘장, 금박을 입힌 받침대 위에 대리석 기둥, 화려한 문양의 카펫은 호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받침 부분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율법의 신 테미스가 장식되어 있고요. 여신의 양손에 들린 저울과 칼은 각각 정의의 핵심인 균형과 정의를 관철하기 위한 힘을 상징하는데요. 왕의 법적 권력을 상징하는 조각품인 것입니다. 특히 이 기둥은 용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안정과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런 상징물들 외에도 루이 14세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가 신은 뒷굽이 좀 있는 일종의 하이힐인데요. 당시에는 구두의 굽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내가 루이 14세니까 이런 구두를 신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또 하이힐이 붉은색이잖아요. 당시 이런 짙은 붉은색 염료는 비싸서 함부로 쓸 수 없었거든요. 이것 역시 왕의 부유함과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였던 거죠. 사실 이때 루이 14세는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얼굴을 보시면 턱선이 이렇게 아래로 좀 나오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죠? 이거는 그야말로 솔직한 초상화에 좀 가깝게 그렸지만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발레로 다져진 멋진 왕의 다리입니다. 그는 이러한 멋진 두 다리를 통해서 자기의 굳건한 신체를 여전히 과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강한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진 이 그림이 당연히 마음에 들었겠죠. 루이 14세의 이 초상화는 이후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표준 군주 초상이 되는데요. 후대의 루이 15세, 루이 16세도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커튼과 기둥이 있는 공간 앞에 서서 머리는 정중앙에서 살짝 위쪽에 자리하고요. 호를 들고 칼을 찬 채로 망토를 쫙 젖히는 이 모습. 루이 14세의 초상화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루이 14세의 초상화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달랐다는 겁니다. 초상화 뒤에 숨겨진 루이 14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윌리엄 세커리가 1840년에 그린 풍자화인데요. 왼쪽에는 가발, 대레복, 하이힐 등 왕의 의상이 옷걸이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벗은 왕의 실제 모습은 가운데에 있는 노인인 것이죠. 하이힐에서 내려온 작은 키, 통홍열로 인해 이미 머리가 벗겨지고 그림 속 근육질의 다리 대신 앙상한 노인의 다리, 루이 14세의 숨겨진 진짜 모습인 겁니다. 윌리엄 세커리는 권력의 허상을 비판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왕의 위엄이란 것들은 결국 이발사와 의복 디자이너가 만든다. 한마디로 왕의 모습은 꾸며진 것이라는 거죠. 루이 14세는 어려서부터 정말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천연두, 홍역, 피부병도 있었죠. 위염, 설사, 편두통, 치통, 통풍, 신장 결석의 당뇨 등 각종 전염병을 앓으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전 디저트, 프랑스 하면 역시 디저트가 최고인데요. 디저트 같은 단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탓에 이미 40대 중반에 모든 치아를 뽑아야 할 정도로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초상화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은 좀 달라도 너무 달랐겠죠. 그리고 초상화가 그려진 1701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또 다른 초상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루이 14세의 외모를 실제와 가장 가깝게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왕의 정측면 옆모습을 그린 이 밀랍 초상화가 제작될 당시 왕의 나이는 대략 65세 정도였습니다. 색을 입힌 일랍으로 얼굴을 표현했는데 매우 정교합니다. 심지어 피부가 움푹 들어간 천연두 흔적까지 그대로 그려내고 있죠. 가발도 실제 루이 14세가 쓰던 가발이고요. 여기 옷도 아마 그가 진짜 입었던 옷일 겁니다. 어떠세요? 정말 진짜 같지 않으세요?
이 밀랍 초상화에서는 리고의 초상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왕의 위엄은 느껴지지 않고요. 지치고 예민한 60대 남성의 피곤함이 드러나 보이죠. 하지만 정확한 초상화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치 또는 그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그림 속에 넣어줘야 하는 거죠. 아마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왕권의 루이 14세를 얘기할 때 지금 본 이런 인간적인 밀랍 초상보다는 리고의 초상화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세커니는 왕의 위엄이란 결국 이발사와 디자이너가 만든다며 권력의 허용을 꼬집었지만 루이 14세는 바로 이 점을 더 냉철히 파악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에게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그걸 가리고 신적인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루이 14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루이 14세의 역사적 평가는 냉정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베르사유 같은 초대형 건축 사업에 너무 재정을 낭비해서 결국 부르봉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를 그냥 미워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국산품을 사랑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히아신스 리고의 초상화에서 루이 14세가 입고 나온 옷과 장식은 모두 프랑스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루이 14세는 프랑스 제품의 품질을 높이려 국립예술학교를 지으며 인재를 양성하죠. 오늘날 우리는 프랑스를 예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은 루이 14세 때부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화려한 프랑스 명품의 기원도 루이 14세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오늘날까지 루이 14세는 늙고 병든 왕이 아니라 화려하고 웅장한 프랑스 왕의 표상으로 여전히 많은 프랑스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